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은 윤정은 작가의 감성 에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를 가져왔습니다. 남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행복한 나를 찾는 것을 이야기한 에세이인데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운 나로 살기 위한 이야기를 읽고 있자면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자립해가는 성숙의 과정이 마치 제 모습과도 같아서 때론 눈물겹고 때론 기특합니다. 이 책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싶은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나답게 사는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을 오늘 저와 같이 떠나봅시다. 일이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일이란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일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행운을 누리고 있지만 때론 일이 나인지 내가 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직장인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하고 있지만 피곤함보다는 시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올해로 글을 쓴 지 22년, 작가로 살아온 지는 10년이 됐다. 한때 글이 나를 먹여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다 실망하던 시기도 있었고 원하는 글과 현실의 글감이 달라 좌절하던 시기도 있었다. 글값으론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 와중에도 놓지 않은 건 꾸준하게 글을 쓰고 공모전에 응모하고 책을 출간하는 일이었다. 이상과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며 쓸 수 있는 글을 썼다. 분야가 전혀 다른 칼럼 의뢰가 들어와도 충실하게 주제에 맞춰 글을 써주었고 글값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땐 강의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강의로 돈을 벌자고 생각해 시작한 강의도 벌써 10년째다. 이젠 글쓰기와 강의 둘 다 일이 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직업이 되기도 한다. 말하기와 글쓰기 둘 다 어렵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건 특히나 어렵다. 출연한 방송이 무대 울렁증 때문에 통편집 당한 뒤로 일부러 학원 강사로 취직해 2년간 매일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한 뒤에야 사람들 앞에 설 때 떨림이 줄었다. 그런데도 강의는 할 때마다 떨려서 할 수 있어, 그냥 즐기는 거야, 재미있게 놀다 오자를 마음속으로 수십 번 외치고서야 강의실로 들어간다. 남들이 보기엔 강의하는 내 모습이 마치 말하는 직업을 즐기는 사람 같겠지만 실상은 강의를 마치면 긴장이 풀려 온몸이 쑤셔온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기까지 버티질 못하고 포기한다.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건 가능할까? 가수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 가사에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란 구절이 있는데 감정은 별 수 없어도 일은 노력하니까 좋아지는 게 말이 되더라. 회사원 시절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니 진짜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 한때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열풍이 불며 자신의 일과 직장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이 이어졌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니까 행복하냐는 질문도 꽤 많았다. 사실 읽기를 즐기는 책 덕후인 내가 작가로 사는 건 완벽한 덕업일지다. 얘를 유지하기 위해선 직장에 다닐 때보다 1,000여 배는 더 노력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이 좋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는 없는데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란 물음에 나는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보든가 퇴근 이후 좋아하는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해보라고 답했다. 뭔가 무책임하고 무미건조한 대답 같지만 과연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 아이 셋을 둔 외벌이 가장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40이 넘은 나이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자기 꿈에 도전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다. 차라리 오랜 시간 손에 익은 일로 돈을 벌어 쌀을 사고 적금을 붓고 세를 내면서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반을 내주는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다니든가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편이 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는 현실적인 방편일 것이다. 그런데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은 쉬이 식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공기업에 다니면서 좋아하는 옷을 만들어 블로그 마켓을 여는 지인도 있고 스타트업을 창업해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이도 있다. 레고 덕후였는데 장난감 회사에 입사해 좋아하는 것과 직업이 일치된 이도 있고 게임에 빠져 살다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 게임 개발자로 사는 이도 있다. 아트 디렉터가 카페를 열기도 하고 재미로 블로그를 하더니가 파워블로거가 되어 SNS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취미가 일이 되면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일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일은 어떤 의미일까? 일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 만일 일이 나를 대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찾아야 할까? 관성에 젖어 의식 없이 일만 하며 지냈다면 지금 이 순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동영상을 보았다. 인간 수명 200살이 현실이라면 오늘 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기엔 남은 날들이 너무 많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행위를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장수시대. 하는 일을 좋아하건 좋아하는 일을 하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게 일이니 일의 의미에 대해 차 한잔 앞에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떤 일을 집중하기로 했다면 한눈 팔지 않기로 결심하기에도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니까. 우리가 했던 사랑의 대화에 대하여. 20대엔 친구들과 만나면 무조건 연애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공부나 일은 노력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지만 연애만큼은 노력이나 마음먹은 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연인이 한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을 친구들과 분석해가며 연애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시간이 모자랐다. 남자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딱 3가지. 상중, 옥중, 아웃 오브 안중.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는 다를 거라 믿으며 손가락이 부러졌다거나 쑥스러움을 진하게 탄다거나 진정 바빴을 거란 이유를 대면서 그가 나에게 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 브래드쇼와 친구들처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나쁜 남자는 같이 욕해주고 시련에 함께 아파했으며 새사랑은 아낌없이 축복해줬다. 30이라는 나이가 되니 슬슬 청첩장이 손에 쥐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들의 SNS엔
하얗고 볼이 통통한 아기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올라왔다. 그녀들은 아이를 낳았고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연애를 이어갔다. 때론 지난 이별이 아파 혼자 지냈고 결혼을 할 뻔했고 이별을 했고 결혼했다 다시 돌아오며 30대 후반이 되고 40대를 맞이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하면서 살자. 야, 징그러워. 나 남자랑 여행 다닐 거야. 결혼한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쩌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결혼은 별론데 아이는 낳고 싶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난자 냉동을 해두려고.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 우리가 나눈 사랑에 관한 대화가 바뀌어 간다. 이별을 고민하던 친구는 이혼을 고민하고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한다. 30 마지막 줄에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기뻐하던 친구는 이별을 맞이했다. 20에서 30, 앞자리 숫자가 바뀌며 사랑에 대한 대화들은 무거워졌고 그만큼 신중해졌다. 20대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을 일일이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모여 이야기해봤자 답이 없음을 아니까. 행여 나쁜 남자에게 빠졌을지라도 사랑한 순간에 본인이 행복했다면 그만이라며 아프게 웃는 대화가 오가기도 한다. 결혼한 후에 사랑이 식는다면 남은 생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랑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한다. 40대, 50대, 60대에 나눌 사랑에 관한 대화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도 사랑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고 싶은데 그 시기가 되면 사랑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될까? 건강과 노년과 아이들 혼사 문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 80에 연애를 해도 똑같아요. 몸만 늙었지 젊은 때랑 똑같아. 50대 후반의 지인이 말했다.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며 설레는 모습이 꼭 젊은 사람 같았단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봄날 같은 감정을 그려보며 어쩌면 노년의 우리도 사랑에 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싶다. 치유가 자라 함께 나눌 녀석의 사랑 이야기도 문득 궁금해진다. 우리가 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들, 앞으로 나눌 사랑의 대화들까지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 것 같아. 좋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용기. 부모님은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딸 셋이 모두 늦게 결혼할까 불안했던 부모님은 모든 걸 기승전 결혼으로 설명했다. 한창 코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성형외과에 날짜를 잡고 왔더니 내 집에서 코 수술할 거면 호적부터 팔아. 결혼하거든 해. 란 아빠의 말에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나는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안 하길 잘한 것 같다. 독립해 혼자 살고 싶다는 말에도 결혼하면 그때 나가라 는 말로 응대하셨다. 20살부터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결혼이었다. 마치 여자가 제때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세뇌하는 부모님 덕에 결혼은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내게도 심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왜 결혼 전에 월세로 집을 얻어 혼자 독립해 살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
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혼자 유학 한번 안 가보고 결혼을 해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산다. 안정된 구성원과 함께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은 좋다. 그러나 혼자서 집을 구하고 매달 나가는 월세에 떨어도 보고 공과금을 내고 외로움을 느껴보고 혼자 먹을 창거리를 마련하는 등 혼자 사는 생활을 해보았더라면 글감도 지금보다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결혼 전 혼자 살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결국 부모도 타인인데 타인의 견해와 시선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남들의 시선과 견해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 수 있을까? 37에 비혼을 결심한 지인은 타인의 시선이 불편해 반지를 샀다. 남자친구 없냐고,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차라리 한 번 다녀온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묻는 말이 지겨워 스스로 자신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했다. 나는 나와 결혼했다는 그녀의 선택을 응원했다. 그런 삶을 택하기 전 먼저 결혼한 언니와 남동생이 조카들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올 때면 그녀는 왠지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래도 내 인생인데 마음대로 살지 못하나 하는 감정이 뒤섞였다. 친구들을 만나면 결혼이 마치 행복의 완성인 양 말하다가도 육아와 남편, 시댁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는 그들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안도하는 표정의 그녀들을 보며 꼭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연습을 했다.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남들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몸매를 가꾸고 업무적 성취를 이루고 연애를 했다. 때론 외롭지만 이 또한 그녀의 선택이니 감수해야 한다. 정해진 시점에 대학을 가고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엔 아이를 둘 낳고 늙어가는 인생이 정답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타인의 시선에서, 특히 부모님과 가족들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기.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사소한 말들에 상처받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만 바라보며 아이가 전부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내가 타인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참견에 상처받지 않으려 흘려듣는 연습.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변신해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처럼 우리도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만났을 때 보호색을 띠기 위해 그들과 같은 생각인 척 호응해주는 생각의 보호색을 띄워야 하는 걸까? 뭐 이렇게 하나 쉬운 게 없나 모르겠다. 산다는 거. 다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시도해 볼수록 좀 더 나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질러진 방을 치우기 전에. 출산 전에 결혼 생활이 달달한 동거놀이 같았다면 출산 후 결혼 생활은 각자의 시간과 인력을 쓰임에 맞게 분배해 효율적으로 일과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숨 가쁘다. 치오 돌까지는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진 내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아기띠를 매면서 머릿속으로는 원고 구상을 짰다. 아이가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이나 노트에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날 짧은 여유 시간을 틈타 원고를 썼다. 전에는 원고가 풀리지 않거나 퇴고 작업을 할 때면 훌쩍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아이가 생기니 훌쩍은 개뿔. 어떻게든 그 상황 안에서 원고를 풀어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치호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러댔고 각종 장난감과 채소로 아이를 유인하던 나는 입을 꼭 다문 아이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먹지 마! 그렇게 울 거면 먹지 마! 식탁과 바닥은 아이가 던지고 흘린 이유식으로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소리를 지른 지 1초 만에 우는 아이를 보며 미안함과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울며 찬장을 여는 순간 안에 넣어둔 무알콜 샴페인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박살이 났다. 찢어진 내 마음처럼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다. 끈적한 샤페인은 줄줄 흐르고 유리 파편은 사방에 흩어지고 아이는 엉엉 울고 지금 이 순간 우는 나를 안아주고 유리 파편을 치워줄 사람이 앞에 있었으면 했다. 우는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데 오른쪽 발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박혔다. 미치겠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울고 있는 치호를 안고 일단 방으로 대피시키는데 지나간 자리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유리를 치워야 하는데 혹시 치호한테 파편이 튄 건 아니겠지? 그나저나 아직 밥을 몇 수저밖에 안 먹었는데 배는 안 고프려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그냥 정신을 툭 놔버렸다. 일단 아이는 다치지 않았으니 됐다. 놀란 아이를 달래서 재우고 거실로 나와 어질러진 부엌을 넋놓고 바라보다 생각했다. 엉망진창인 부엌이 내 마음 같다고. 뜨거운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다. 모든 걸 뒤로하고 욕실로 가 훌훌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다. 엉엉 울어도 아이가 깨지 않을 만큼 세게 물을 틀고 한참을 울고 나왔다. 스킨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붓고 빨갰다. 눈물인지 물줄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양을 흘려보내니 속이 시원해졌다. 이제야 살 것 같다. 내게 필요했던 건 눈물이었구나. 힘든 마음을 털어낼 눈물 한 바가지였구나. 말라 얼룩이 된 샴페인을 닦다 그마저도 멈추고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틀고 침대에 누웠다. 깨진 유리병은 붙일 수 없지만 상처난 마음은 이렇게 위로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유리 조각을 피해 냉장고로 가서 찬 맥주캔을 꺼내 칙 땄다. 꿀꺽꿀꺽 넘어가는 맥주를 타고 고단함도 뱃속으로 흘러들었다. 맥주를 몇 모금 마시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치호 그릇 꺼내려다 찬장에서 병이 떨어져서 부엌이 난리야. 당신이 와서 좀 해결해줘. 어질러진 마음을 내일까지 가져가기엔 하루가 너무 소중하니 깨진 마음은 오늘 달래줘야지. 창밖엔 짙은 어둠이 가득했다. 노트북을 켜고 제주행 티켓을 검색해서 한 달 후 2박 3일 혼자 떠나는 일정을 예약했다. 팔을 뻗어 스트레칭을 하다가 X자로 교차시켜 내가 나를 안아주었다. 양팔이 날개뼈에 닿았다. 날개뼈를 토닥토닥 다독이며 말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괜찮아.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비밀 장소. 눈물이 왈칵 올라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뺨을 따라 흐를 때면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읽기라도 한 듯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교를 부린다. 엄마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건지 야속한 마음도 잠시.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 보면 까르르 웃으며 안기는 사랑스러운 녀석에게 미안해진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네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만 울어야지. 그렇지만 어느 날은 마음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쏟아지는 눈물을 넘실넘실 흘려보낼 장소를 찾다.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참 차 안에서 울다 보니 지금은 벌써 초등학생 아이 둘의 엄마가 된 친구의 결혼식 전날이 기억난다. 결혼하게 되면 바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차올라 밤 12시에 차를 끌고 한강으로 가 혼자 닭발에 소주를 마셨단다. 우리에겐 울고 싶은 날 혼자 마음껏 울며 털어버릴 장소가 별로 없구나. 집에서 울고 싶어도 아직 세상에서 엄마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에게 슬픈 감정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울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를 2군데 정도 찾아놓았다. 이미 차 안은 밝혀졌고 한 군데는 나만의 비밀. 그래야 또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이놈의 호르몬이 때만 되면 굳이 안 해도 될 역할을 제대로 해놓는 바람에 작은 일에도 자꾸만 왈칵하곤 한다. 그럴 땐 나만의 장소에 숨어 펑펑 울어버리면 시원하다. 사소한 일에 우는 내가 쪽팔릴 일도 없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친구 애 있잖아.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이혼했대. 혼인신고를 안 했다나 봐. 결혼해보니 본인이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더래.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 설명하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해서 혼자 살기로 했대. 캬, 현명하다. 멋지네. 지금 과외교사로 한 달에 500씩 번다더라. 돈을 많이 쓰는 타입도 아니니까 저축하고 여행 다니면서 지방에 작은 원룸도 대출받아 샀대. 이번엔 외국 남자랑 연애한다던데?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대단하다. 부럽다. 결혼 5년차, 10년차, 여자의 수다다. 우리는 왜 결혼을 했으면서도 미혼을 꿈꿀까? 왜 미혼 여성들은 결혼을 꿈꿀까?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 같은 것일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평범한 삶의 관문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일까? 내 인생은 로맨스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은 것일까? 결혼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것일까? 결혼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꼭 남자친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더 외롭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 이유가 뭘까? 결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부족하고 약점 많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다. 기대고 싶어서, 외로워서, 나이가 차서, 불안감에, 친구들이 모두 하니까 하는 그런 결혼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질 때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생활하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민낯을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상처나 약점 같은 걸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손을 잡아주고 싶을 때 나 혼자서도 너무 잘 살 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되는 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하는 결혼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아서, 집안이 좋아서, 잘생겨서, 혹은 조건이 좋아서 하게 되는 결혼 생활은 그 이유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조건 없이 그냥 당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꾸미지 않아도 나를 가장 나다워질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설령 그게 평생이 될지라도 맞지 않아 삐걱대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느니 비혼인 상태로 평화롭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이 들어 외로울까봐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괴로워하며 사느니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혼자 살아가는 편이 행복하지 않을까. 비혼주의라 해서 연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결혼으로 인해 얻는 행복도 있지만 결혼으로 인해 잃는 행복도 있으니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지만. 인스타그램 삭제하기. SNS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에 타인의 삶을 염탐할 때면 부러움과 자괴감이 세트 메뉴로 따라온다. 저 여자는 아이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얼굴과 몸매가 어쩜 저렇게 예쁘고 집은 또 어떻게 저리도 깔끔하게 꾸미고 살 수 있지? 틀림없이 아이 봐주는 사람이랑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야.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기에 매일 쇼핑을 해야 되는 걸까? 치호랑 동갑내기 아이를 키우는 저 연예인은 한남동에 살다가 아이를 위해 자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평창동으로 이사 갔네. 저 집은 바닥에 아이매트 한 장 없고 장난감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아이가 심심하다고 징징대지 않는 걸까? 어쩜 저렇게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 커플은 여행하고 노는 걸 사진 찍어 올려서 돈을 다 버네. 별로 예쁘지도 않으면서 복도 많아. 혼자 중얼거리며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 그들의 화려한 삶이 부러워 시샘을 한다.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며 끝없는 비교를 하다 결국 불행해졌다. 나는 아직도 붓기가 남아 배가 이렇게 퉁퉁한데 아이돌 보고 일하느라 아무리 치워도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이번 달 예산을 아무리 쥐어짜도 여행 갈 여유가 없는데 남의 남편들은 센스 있게 오렌지색 박스 선물도 딱딱 잘해주던데 얘네 집이 이렇게 잘 살았었나? 인테리어 죽이네. 쟤는 좋은 데만 다 찾아다니네. 팔자도 좋아. 어머, 얘 귀걸이 또 샀나봐. 난 비싸서 침만 흘리는 건데. 눈알 빠지게 한 뼘짜리 작은 핸드폰으로 인생을 불행한 이유를 100만 가지 찾아낸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핸드폰만 봤더니 안구가 건조하고 뻑뻑하다. 인공 눈물을 넣고 눈알을 굴리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인스타그램을 보다 한심해졌다. 뭐하고 있는 거니, 나 지금.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는데 멀리 보이는 이미지만 바라보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 stupid. 당장 인스타그램 앱을 삭제했다. 연탐의 즐거움은 사라졌지만 현재에 만족하는 건강한 마음을 얻었다. 아무래도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가 쉬워질 것 같았다. 몸이 크고 의젓한 어른이니까 다툼, 오해, 불편한 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다. 사람이 변하는 걸까? 마음이 변하는 걸까?
오래된 친구인데도 최근 들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공감받는 느낌 없이 감정은 벽을 뚫지 못한다. 한땐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둘도 없던 단짝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하나둘 멀어진다. 왜 그럴까? 원해서 친해진 게 아닌 그저 아이와 같은 반 친구 엄마라는 이유로 유지되는 어색한 관계도 있다. 한번 식사했다는 이유로 초대된 단체 카톡방을 나오고 싶지만 뒷말이 나올까 무서워 쌓이는 대화들을 읽지 않고 놔둔다. 아무래도 싫은 사람,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 그런 애들이 주변에 있으면 왠지 내가 너그럽지 못한 어른이 된 기분이다. 특별히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왠지 비호감이고 불편하다. 때론 교류 없이 혼자 있는 것보단 불편해도 어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력한다. 아니, 사실은 모든 이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향도 다르듯 호감이 가는 스타일도 다르다. 의미 없는 한마디에 혼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무래도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너그러운 어른이 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어른이 되는 편을 선택하기. 의존에서 벗어나기. 명문대를 다니고 집안 환경도 좋고 좋은 부모님의 예쁘고 착하기까지 한 피의 단점은 딱 하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다. 연애할 때는 예쁘고 착한 피가 혼자 결정을 못해도 남자들은 귀여워했다. 의견을 물어봐주는 걸 관심이라 여겼고 다정하다 칭찬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자들은 질려갔다. 오빠, 나 점심 뭐 먹을까? 오빠, 나 버스 타고 집에 가. 택시 타고 집에 가. 버스는 몇 번 타야 돼? 오빠, 나 매니큐어 핑크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할까? 오빠, 나 코트 입을까? 패딩 입을까? 오빠, 나 친구 오늘 만날까? 내일 만날까? 오빠, 나 지금 과자 먹어도 돼? 오빠,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뭐라고 대답하지? 쉴 새 없이 물어대는 질문 공세에 질려 관계는 늘 오래가지 못했고 피는 또 다른 남자친구를 쉬지 않고 만났다. 그러다 선을 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피는 남편이 더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다시 친정엄마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이 양말 뭐 신겨? 엄마, 아이 반찬 뭐 줘야 해? 엄마, 아이 콧물 나는데 지금 병원 가야 해? 엄마, 조리원 동기들이 만나자는데 나갈까 말까? 엄마, 나 점심 뭐 먹어? 남편은 점점 집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친정엄마는 아예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고조됐다. 피해 의존을 친정엄마는 부모와 자식 간의 당연한 애정 표현이라 여겼고 사위에게도 피해게 했던 것처럼 각종 영역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의 남편은 숨이 막혔고 그 답답함을 피에게 폭력적 성향으로 풀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중에 있다. 피는 왜 모두에게 의존하려 하는 것일까? 몸은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이 자라는 속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걸까? 피의 의존에는 친정엄마의 집착이 존재한다. 어머니 없이 자란 피의 엄마는 딸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했다.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해주고 챙기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사소한 일상부터 학업, 진학, 취직 같은 일까지 엄마의 조언을 받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무엇 하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몸만 어른인 아이가 된 것이다. 의존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피해 주변엔 엄마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의존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면 겁이 많고 불안감도 크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조금씩 의존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자. 틀려도 괜찮다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혼자 의사결정도 해보아야 한다. 만약 결정한 일이 잘못되더라도 스스로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지니는 게 성숙한 어른 아닐까. 그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의존하면 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적어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자. 두려워도 조금씩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